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움직이는 세계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은 지금 막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 혼자 그냥 오늘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 도착하면 또 입장을 시켜줘야죠. 그 페널티는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발언 기회를 제한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30초만 제한해 주십시오. 장성철 소장, 이번 한 주에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뭐가 제일 주목되고 눈에 띄는 이슈입니까? 이게 저 한 세 가지로 대략 꼽아보고 있는데 예. 대통령실의 참모들이죠. 김은혜 수석이 국회 운영이 나와서 웃기고 있네. 네, 그 발언이 상당히 좀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또한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들이 또 정진상 예.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예.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또 하나 덧붙이자면 MBC 기자들 그러게요. 이번에 전용기 안 태워줄 거야. 예. 이것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저희들 평론가들 평론할 아이템들을 좀 제공하려고 양산하고 있어요. 네, 참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러게요. 아이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매주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라든지 네. 또 이재명 측근 수사라든지 그런 건 이제 쭉 이어지는 쟁점이면서 사실 전부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뉴스들인데 별로 관심 안 갖고 그 해도 될 만한 그런 일들이 그냥 괜히 우발적으로 툭툭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측근에 관련된 조사 말고 또 뭐 웃기고 있네 이 문제랑 예. MBC 전용기 문제는 어찌 정말 보면 돌발 변수인데. 맞아요. 예. 해프닝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평론을 못해요. 예. 운영이라든지 예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요. 주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거는 뒷전으로 뒤처지고 네. 그냥 말 실수한 거, 행동 실수한 것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 평론하는 입장에서도 참 민망합니다. 게다가 그 풍산계 반납 논란까지 합치면 그렇죠. 저는 이번 한 주는 이제 전현직 대통령들이 어떻게 뭐 이런 일들을 하셔가지고 네. 불필요한 논란들을 일으키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뒤늦게 도착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늦게 오셨다고 장성철 소장이 페널티를 지금 주재요. 네네. 발언권은 30초 이내로 제한하자는데요. 네. 그건 뭐 장성철 소장님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네. 좀 지나친 거죠. 예. 네. 배종찬 소장은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뭐를 좀 주목해서 봤습니까? 글쎄요. 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공방이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또 여론에 대한 수렴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또 MBC 취재진의 탑승 예. 배제와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도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국익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유와 근거를 달았지만 사실 MBC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더 외신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네. 국익은 더 훼손될지도 모를 예.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 소장님 말씀 밖에서 또 들어오면서 잘 들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뭐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바닥 수준이고 지금 경제부터 시작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에 쌓였는데 무사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 전혀 그런 여론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다. 예. 뭐 여론 상관없다. 뭐 MBC 취재를 배제하고 싶으면 배제하는 거 우리 알아서 할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라고 흘러가는 게 역대 우리가 봤던 대통령 리더십이나 미국의 또는 유럽의 또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우리가 지도자 리더십을 볼 때 또 정치권을 분석할 때 예. 우리 지금의 현실은 완전 교과서하고 맞지 않거든요. 저는 정치의 정도, 교과서가 다 무너졌다. 정말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후내년이 어떻게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네. 뭐 지금 이제
지난 목요일 날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전체를 한번 어떤 공이 있었는지 어떤 과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장성철 소장 공이 있었나요,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요. 막 억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5.18 때 대통령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다 같이 가서 우리 다 함께 애도하고 참배하고 그 넋을 기리자라고 한 것 되게 대단히 잘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좀 동맹을 좀 강화시키고 북한의 안보적인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인 대응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잘한 것이 아니냐. 물론 자꾸 강대강 대치하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워요. 예. 대화와 타협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 같고, 가장 제가 실망스러운 일들은 뭐냐면 정권 교체가 왜 됐습니까? 국민들이 기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지만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예. 국민들은 요구를 했는데, 과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집권 여당이 하는 일들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쉽다.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MBC 기자, 자 전용기 안태워, 이거는요 뭐 지지층을 강화시키고 지지층의 환호는 받을 수 있지만 중도층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이제 얻기 힘든 그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나라는 것과 그렇죠. 되게 좀 유치한 보복 아닌가라는 네. 것. 유치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아니 대통령이 취재 제한, 언론 탄압하는 대통령 이런 프레임에 쌓이는 것 자체가 전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모들은 왜 이거를 막지 못했을까? 아니면 참모들이 건의를 했을까?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참모들은 다른 말 하지 못했을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요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울 일들이 상당히 예. 많을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도 공과 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6개월. 저는 뭐 공과 과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역대 우리 역사를 다 돌아보더라도 그 역사 인식에서 항상 우리가 그 주의와 신호에 태만할 때 그 위기가 덮쳤거든요. 예. 저는 과연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여의도에 득실을 거리고 있는 정치권, 과연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을까? 그리고 과연 대통령의 리더십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당의 운영이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기능에 부합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에 덮칠 또는 3, 4년 뒤에 덮칠 장아 보십시오. 경제 위기도 있습니다. 예.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중 충돌 사이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는 곳곳에 엘리트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에이 설마 저 사람들이 그래도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이 국민을 내팽개칠까? 역사적으로 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내팽개쳤고 봉변을 당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냥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이념, 필로소피 그리고 또 정책 그리고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자기 편드는 정치를 원할까요? 자기 편드는 국정을 원할까요? 그냥 국민들은 중간으로 가면서 어느 쪽이 더 이익인지를 챙기는 걸 더 원할 겁니다. 그다음에 정책은 뭘까요? 민생입니다. 아니, 수사는 하겠죠. 또 뭐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도 하겠죠. 한미 동맹 하겠죠. 그걸 뭐라 이야기? 그건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미국도 IRA법을 만드는데 우리는 뭐가 있죠? 민생 그러니까 챙기는 정책. 민생 어떻게 더 정교하고 예리하게 야 이런 정책도 만들어내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사람은 뭐냐면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5천 몇 명 가지고 네 편 내 편 따집니까? 반미 친미 따집니까? 예, 반일 예. 친일 따집니까? 최고의 역량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 써야죠. 최고의 역량을 가진 사람을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6개월이고 뭐 1년이고 평가할 필요 없이 정치권 대통령은 다 빵점입니다. 가장 제가 우려되는 거는 여야 관계 정치가 실종됐다는 네. 점.
게다가 여당 내에서도 그 이준석 파동 이런 걸 거치면서 거기도 역시 정치가 사라졌다는 점. 그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앵커님.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면 사실 한시가 급하게 그 여야 국민 모두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할 과제가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연금 개혁 같은 과제, 네. 또 교육개혁. 인구 감소에 대한 그 대학 구조조정, 그렇죠. 교육 개혁 이런 거 지금 전혀 안 돼요. 논의 석상에 오르지 네. 못한다는 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비판을 해오고 이거 중요하다. 근데 계속 얘기해야죠. 그래도 여야 대화 타협해야 된다. 협치하시라. 순방 갔다 오시면은 야당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만나라. 얘기 예. 좀 하시라. 안 듣잖아요. 그럼 남은 4년 6개월도 계속 그런가요? 근데 이게 자꾸 언젠가는 변화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G20 회담하러 나가시면서 예. 저는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봤는데 환송의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 어깨를 두 번 두드리시고 되게 애틋한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상처받은 것에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지 이상민 장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대통령께서 12구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시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언론과 야당과 평론가들, 많은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예.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럴까요? 일정 시기가 지나면 경질이 불가피한 거 아닐까요? 그건 늦은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최소한 먼저 국무총리나 이상민 해안부 장관은 그런 참사가 터졌을 때 최소한 사의 표명이라도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저 사의 표명 안 했는데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한 자세를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하는 대통령의 예. 자세가 맞는 것이냐. 저는 상당히 비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경질 없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예상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위성 차원에서 정치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당위성 차원에서 정치 분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분석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그 부분은 교과서적인 분석은 깨진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뭐 비교 정치 이론을 들이대는 것은 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미 헌시장처럼 내버려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분석을 했냐면 인사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에 의한 분석 또는 역대 대통령의 사례 분석이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국정 리더십은 전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있는 케이스 스타디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다르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극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스타일과 인간적 관계에 의해서 진영이 꾸려지고 국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제 정치 행보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오히려 대통령은 이제 당신 우린 더 지원해 줄 수가 없어. 우리 민주당은 영원히 가는 정당이야.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압박을 받아요. 비판받죠. 네. 아니 왜 우리 당이 왜 장관을 못 지키느냐 이렇게. 우리 수석을 왜 매가리 없이 그걸 뭐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치 이론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는 이번 미국의 중간 선거를 보면서 미국은 435명의 하원 의원을 2년마다 교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거를 우리처럼 따로따로 떼놓지는 않아요. 다 합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 선거, 중간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합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난데없는 겁니다. 우리 같은 정치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게 정치 시스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87년 이후에 사실상 이제 고물이 돼버렸다. 이 정치 시스템은 대통령제도 그렇고 지방자치제도 그렇고 저는 국회의원 시스템도 그렇고 확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든 지금 정치권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내세워야 되는 것은 정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 그걸 근데 어떻게 바꿉니까? 저는 그걸 여론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네. 네. 저는 참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게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해서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모습. 제가 이명박 정권 때는요.
그 국회에 운영위원장실에 부실장을 했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당대표실에 부실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현장에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집권 여당 의원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봤는데 이 정도로 직접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면서 압박을 가하고 지시를 내리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당대 관계 이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네. 자칫 잘못하면 집권 여당이 그냥 대통령실의 하부 조직이 될 것 같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 좀 심하니까 앞으로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간신히 좀 막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용 의원, 초선 의원 이용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원내대표에 대해서 모욕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표현한 이준석 사태를 거치면서 여당 내에도 정치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표현한 게 그런 거거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시스템이 극한 한계에 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의 사실은 최전선에 서야 될 것은 국가의 검찰 조직인데 그 검찰 조직이 사실상 이 정치권의 이해상충의 전면에 와 있는 상황은 저는 이제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극한 저는 골목에 와 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를 보면서 민주당 하원 후보들이 바이든 대통령 찾지 않아요. 왜? 자신들의 정치 생명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지역구에서 당선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스케줄이 안 잡힐 정도로 바빴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이 공천 자체를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가 영향을 못 미치는 구조예요. 미국은 비례대표도 없습니다. 비례대표 이거 전략 공천에서 누군가에게 내 라인에서 그럼 나한테 줄게.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의 정치 제도 자체가 철저하게 정치 기득권 이기주의에 국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곳곳에 침투할 수밖에 없고 끽소리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 비례대표 없애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를 오히려 강화해서 정당 명부식 투표 제도로 해서 그 방법도 가능한 거죠. 다당제로 만들어보자라고 지난 한 10수년 그런 캠페인을 벌인 결과 그렇죠. 뭐가 됐습니까? 선거법을 조금 바꿔놨는데 여야가 위성정당 만드는 꼴을 보고 진짜 희망이 없다. 그게 원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적으로 대단히 좋은 생각인데 그냥 공천을 소수의 권력자들이 해버리니까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참. 자,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뭐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정치 87년 체제 전반에 대한 얘기로까지 막 확대가 됐는데요. 잠깐 여기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가는 길인데요. 장안교 아래에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로 군자교부터 중랑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 판교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성남부터 판교 분기점까지 3km 정체입니다. 이전에 구리 남양주에서 상일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편 판교 구리 쪽으로는 하남부터 토평까지 가는데 7km 막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귀경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과 주감휴게소 일대에서 각각 주춤하고요. 옥산부터 목천까지는 16km로 가장 긴 구간에서 막힙니다. 천안 눈산간 고속도로 천안 방면으로는 정우터널부터 정안나들목까지 12km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충청권에서 정체가 가장 심한 구간은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입니다. 13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고 모두 벗어나는데 30분 정도 예상을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큰 정치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정치권 현안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국정조사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국정조사는 당장은 대치 국면이죠. 대치 국면에서 받아들이기 없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까 참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지가 않고 결과적으로는 경찰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또 일부에서는 뭐 검경 합동수사본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는 국정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제 이태원 참사는 상당히 길어지는 국면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런데 뭐 그 이전에 그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기 이전에 야당끼리 그냥 단독 처리해서 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24일 날 그 하겠다는 법안이 거죠,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조사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성토하다만 끝나요. 예를 들면은 야당 국정조사위원들이 경찰청에 가서 자 우리가 제대로 조사 한번 해볼게.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보고서들 그리고 관련자들 다 나와서 조사받아.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가면은 그냥 회의실에다가 모아놓고요. 그냥 차 한 잔 주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런 퍼포먼스만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여야가 합의해야 증인 채택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데 지금 경찰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증인에 나오겠냐고요. 여당에서는 나가라고 하겠냐고요. 못 나가게 하겠죠. 또 강제적인 구인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그리고 여당이 참여한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350명의 대한민국 국민 사상자가 났잖아요. 근데 국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 참사 분위기가 길어질 거야.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렇게 판단한다고. 민의의 대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냐고요. 하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여당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24일까지 여야가 협상을 잘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안 돼. 이거 절대로 국정조사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진상 규명해야 돼, 실체 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길게 갈 거예요, 정말. 장성철 소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꼭 대통령실은 그런 압박을 할 것처럼 이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장 소장님 분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벌써 여론은 사태 경질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뭐 경질이나 파면의 중요한 의미를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구분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청장까지는 경찰청장도 좀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정무적으로 자기의 거취를 표명해야 될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그다음에 이제 이 한덕수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는 사퇴하게 되면 또 임명 인준 절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상상 중심에 서 있는데 앞서 이제 장성철 선생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이 아세안 또 G20 정상회의 나가면서 어깨를 툭툭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온갖 분석이 다 했습니다. 한번 툭 했으면 뭐 좀 마음이 짠하면서 뭐 안 되겠네 이런 분위기일 텐데 두 번이니까 함께 가자 고 투게더다.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이런 여론이 압박이 상당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꿈쩍 안 하고 대통령도 꿈쩍 안 하거든요. 그러면 뭐 폼나게 사표 쓰고 뭐 누군들 폼나게 사표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표현도 참 문제죠.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도 여론은 국정조사 하라는 여론이 높아요. 높죠. 그런데 높은데 지금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은 교과서로 분석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는 여론이 이렇든 저렇든 대통령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일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경찰 수사하고 경찰 수사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트집 잡으면 이건 정쟁이라고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미 전달됐다. 대통령은 원하지 않아. 그런데 왜 우리가 주호영 원내대표 또 될 것처럼 이야기해. 왜 그래 주호영 원내대표. 메가리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여론과는 무관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두 분 다 어찌 보면 의견이 일치하는 거네요. 해야 하는데 네. 여당도 동의해야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실 때문에 아마 안 될 거다. 결국 이 말이네요. 근데 여론의 압박을 아.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무시는 하지 못할 거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여론조사가 국정조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미 국정조사 찬성 반대 여론조사는 나오기 나오고 시작했죠. 있죠. 근데 아마 여론조사가 더 빈도수가 높아질 거고 해야 된다. 찬성하는 분위기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 국민적인 여론을 또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정조사 필요 없어요라는 입장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를 해볼게요라는 건데 참 대통령실의 압력과 압박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견딜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범국민 서명운동까지 지금 제안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거리로 나가겠다는 것은 또 아니라면서요,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 서명운동이라고 하던데. 이게 이제 상당히 부담돼서 저는 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는 가장 큰 배경은 이제 여론 명분이거든요. 여론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인데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래도 참 국정조사만 놓고 찬반을 물어봤을 때 적어도 한 75% 이상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올 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한 10%포인트 더 높다면 저는 국정조사를 그래도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거부하기 어렵다. 예,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또 이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총선 여론을 1년 더 이상 남아있는 총선이지만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표는 여론조사에서 국정조사가 75% 이상 찬성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이 경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 이상 대체적인 거의 모든 조사에서 앞설 때 거의 모든 조사에서 앞설 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제 서명운동이라는 수단 같은 걸 하는 것이고 여기에 여론이 적극 반응한다면 국정조사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 듣고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수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기소가 되면서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네. 정진상 실장의 경우는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양쪽 공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는 그 자료들을 보면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이름이 뭐 수십 번 이상씩 거론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좀 보이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민주당도 상당히 내심이 복잡하더라라는 식의 분석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당히 민주당 의원들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전면적으로 나서서 보호를 하고 옹호를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김용이라든지 정진상 이 측근과 분신이 돈을 얼마라도 받은 것이 드러나면 명확해지면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 자체를 상당히 그러니까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개인적인 의혹과 비리와 잘못된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여론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 그리고 보고 그리고 공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온몸을 다 던져서 이재명 당대표를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대표의 뜻과 의지에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율에 개의치 않고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그 양쪽 수사에서 뭔가를 계속 문제를 들춰낼수록 그렇죠. 그래서 중도층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하는 정도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이야기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한 50% 이상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못 가죠.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중도층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보수층은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핵심 기준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압박.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북송 어민, 서해 피살 공무원, 풍산객기 이르기까지 제가 1년에 말씀들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움쩍달싹 않고 시종일관 이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기저에는 이 대북 강경 대응이 있는 것이고 한미 동맹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상당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사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뭐 2030 세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수사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련의 이 비교를 하더라도 이전의 수사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강도 높은 거 아닌가. 강도 높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우리가 이 검찰의 수사의 균형성 이른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수사하면서 왜 50억 클럽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안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미 목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수사를 통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총선에 가서도 불리할 일이 없다.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 많은 증거가 수집되고 여기에는 지금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수사도 했지만 한 사람 또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또 배소연 씨거든요. 이 김혜경 씨, 김혜경 여사 불법 카드 의혹과 관련된 인물까지도 더 전방위적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쌍방울도 마찬가지고 성남 FC와 관련된 부분도 많은 것이 진행되고 난 어느 시점에 네. 공직선거법도 아직 시작조차 안 한 셈이고 사실상. 재판 시작 안 했죠. 예. 내년 중후반쯤에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인 타격이 올 때 민주당이 대응 가능할까요?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해석과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뭐 당대표를 그만두고 또 민주당이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나가면은 민주당으로서는 활로를 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국면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네. 그것만 믿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진영은 총선에 이길 수가 없어. 결국에는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할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오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분신과 측근이 한 명은 구속당했고요. 한 명은 여러 가지 혐의를 갖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님 한마디 해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언급을 안 해요. 회피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세요. 그리고 관계자들은 책임지세요. 이렇게 네.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부 소설이라고 언급은 했죠. 하더라도 아니 일단은 정치적으로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분신과 측근들이 연루돼 가지고 이러한 일 자체만으로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비겁한 모습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사법 이 리스크가 예. 또 커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안보 관련 상황입니다. 결국 다수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대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져가는 것도 사실 우리 이념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의 관계를 보거나 일본이 그래도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니까. 북한이 원인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20대 30대들이 특히 이제 20대에서도 북한 미사일 이 대응의 전제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 찬성하죠.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참 이재명 대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없습니다. 이게 친일 국방이라는 것이 네. 먹히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이재명 대표의 팔다리를 꽁꽁 묶어두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뭐 이 과정에서 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예. 하지만 그러나 뭐 그게 여야가 서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네. 국회가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는 민생 챙긴다. 야당이 아무리 해봐야 민생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승전 또 정쟁으로 또 돌아와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결위 국회, 예산안 국회 때 민주당이 자신들의 막강한 의석수를 갖고 자 정부가 제출한 예산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 예산 다 깎아버리자 이러면은요. 지금 깎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야, 저 민주당 또 팀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회가 깎을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과거 자기들이 하던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없애면서 예산 아예 편성조차 안 한 거를 되살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액은 안 돼요. 되살리는 증액은 국회가 논의를 해서 만약에 결정하더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그렇습니다. 네. 현행 법 체계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참 한계가 많다는 거죠. 야당으로서.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는 수사 또 검찰 대응은 대응이지만 민생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언론도 그렇고 대중도 그렇고 예. 한 10을 강조해도 전달되는 건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10을 아예 이 기준선으로 할 게 아니라 20, 30 더 세게. 더 파격적으로 더 과격할 정도로 민생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그래야 서서히 조금이라도 길을 여는 것이 대중이거든요. 어찌 보면 예. 이 사법 리스크 측근들 수사 관련된 보도가 쏟아져 나올수록 그렇습니다. 네. 그럴수록 세게 안 하면은 관심이 분산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3, 4개월, 5, 6개월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6개월 심지어는 1년 지나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직진본능 직설하고 전반부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난 6개월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또 분석까지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여야 모두의 리더십들이 국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다 보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환멸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커져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지속되는 것 같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백호가 부르는 길 위에서 들으시고요. 전 또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긴 꿈이었을까 저 아득한 세월이 거친 바람 속을